트럼프와 머스크의 브로맨스는 비단 개인 간의 어떤 감정, 개인 간의 어떤 전략이 아니다.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 간의 어떤 감정 대립이 절충안이 있었고 또 만나야 된다는 주변에서의 어떤 조정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사업은 반세계화, 반월가, 반자본주의, 반엘리트. 트럼프와 머스크의 브로맨스는 다시 돌아온 건가요?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두 사람의 브로맨스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화해를 할 수밖에 없죠. 트럼프도 지금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세계관, 그러니까 반세계화, 반엘리트, 반월가, 반민주당, 반자유무역, 그러니까 통칭하면 반세계화인데, 이 반세계화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끌고 나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머스크를 등질 수가 없어요. 머스크 뒤에 있는 네트워크 때문에 그래요. 비단 머스크 하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일론 머스크 하나의 어떤 자본력, 2천억 원 정도를 쓴 자본력, 그리고 일론 머스크만의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뭐 어떤 힘만 생각한다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근데 단지 그게 아니거든요. 비단 머스크 개인이 아니거든요. 두 번째, 머스크 입장에서도 지금 테슬라가 하려고 하는 사업, 스페이스가 X가 하려고 하는 사업, 뉴럴링크가 하려고 하는 사업, 모든 사업이 다 인허가 사업이에요. 근데 민주당을 등지고 바이든을 등지고 트럼프를 택했는데, 트럼프까지 등지게 되면 지금 일론 머스크는 인허가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둘 다 트럼프를 버리고 머스크를 버려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얘기했지만 트럼프와 머스크의 브로맨스는 비단 개인 간의 어떤 감정, 개인 간의 어떤 전략이 아니다.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반세계화 전략, 일론 머스크가 하려고 하는 큰 그림, 이 두 가지가 만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라는 어떤 기반이,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 간의 어떤 감정 대립이 절충안이 있었고, 또 만나야 된다는 주변에서의 어떤 조정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가장 모양새 좋은 게 트럼프가 먼저 손 내밀 수 없잖아요. 세계 최고의 권력자이자 연장자이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도 일론 머스크가 먼저 손을 내밀고 트럼프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이게 모양새가 제일 좋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코치를 했을까? 그냥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자존심 센 이제 터프가이들인데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일론 머스크가 먼저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지라고 생각했을까? 아니죠. 주변에서 그런 것들의 분위기를 만들어준 이 메이커들이 있었죠. 트럼프와 머스크와의 만남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이번에 화해를 한 게 언론 보도가 됐어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화해에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일론 머스크도 만나고 또 트럼프도 만나고 해서 두 사람이 화해된다라고 적극적으로 이제 주선을 했죠. 그리고 그 비서실장, 여성 비서실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이디 벤스하고 같이 노력들을 했죠. 제이디 벤스는 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를 중재했을까? 화해를. 제이디 벤스는 누구일까? 라는 거예요. 제이디 벤스가 굉장히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거든요. 제이디 벤스는 어떤 인물일까? 그러니까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을 혹시 아시나요? 엘러지 오브 힐빌리라고 해서, 제이디 벤스가 이제 예일대 법학대학원에 다니던 시절에 교수의 어떤 권유로 썼던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그 제이디 벤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극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제이디 벤스를 왜 부통령 런닝메이트로 낙점을 했는가를 그 책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트럼프가 하려고 했던 게 뭐였죠?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해도 사람들이 그걸 잘 못 받아들이고 이질감을 느끼는 것 같아서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사업은 반세계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쭉 나오는 어떤 목차들이 있으면, 반월가, 반자유주의, 반자본주의, 반엘리트. 이게 보수 정당이 했던 거랑 다르잖아요. 원래 공화당은 엘리트주의, 민주당이 친월가지만 사실은 공화당 내에서도 친월가 세력들이 있어요. 그 월가에서는 양쪽으로 모두 후원을 해줬으니까 친월가 세력이 있죠. 엘리트고요. 보수당은 백인 기독교 중산층 엘리트죠, 공화당은. 그리고 그러니까 친월가죠. 근데 지금 트럼프 얘기하는 거는 공화당의 원래 기조, 분위기하고는 상반되잖아요. 반엘리트. 트럼프도 엘리트예요. 비니스 스쿨 나오고 와튼 스쿨을 나오고, 그 전에 아버지가 그 시행사업으로 성공해서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 디벨로퍼 아들이에요. 본인도 디벨로퍼고. 본인도 금수저의 엘리트인데, 본인이 나와가지고 반 엘리트, 반 월가, 반 세계화 외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뭔 소리야? 너는 금수저다 부잣집 아들에다가 그 아이비리그 나와서 지금 대통령까지 하고 있는데 네가 무슨 우리 서민들의 애환을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보완해주는, 세탁해주는 런닝메이트가 필요했던 거예요, 트럼프한테는. 그럴 때 그 런닝메이트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제이디 벤스라는 사실을 피터 틸 팔란티어, 페이팔 설립자가 트럼프에게 알려준 거예요. 발굴해서. 그러니까 피터 틸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그 제이디 벤스가 트럼프를 처음 만난 게 2021년 3월이에요. 2021년 3월에 이제 그 공화당 상원의원 경선, 당내 경선을 앞두고 제이디 벤스의 손을 딱 움켜쥐고 피터 틸이 마로라고 리조트로 찾아가요. 제이디 벤스는 싫었을 거예요, 트럼프 만날 때 당시에. 왜 그랬냐면 제이디 벤스가
2016년에 같은 공화당 소속의 트럼프 대통령 후보를 히틀러라고 했어요. 미국의 히틀러다, 또라이다, 정신병자다, 파쇼다. 그렇게 비판하던 사람이 2021년 상원의원 당내 경선을 앞두고 트럼프가 필요했던 거예요. 제이디 벤스가. 그러니까 제이디 벤스도 야심가예요. 신념가가 아니에요. 부통령이 되고 싶었던 거야. 상원의원이 되고 싶었고. 그러니까 제이디 벤스가 누구냐면 오하이오주 아팔라치아 산맥에 힐빌리가 무슨 뜻이냐면 백인 산골짜기 무지랭이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내가 특정 지역을 얘기하면 또 싫어할 테니까 산골짜기 도매산골 감자바위라고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 우리나라 따지면 그런 강원도 도매산골의 그냥 산골짜기 촌뜨기예요. 힐빌리가. 제이디 벤스의 고향이 오하이오 주에 있는 아팔라치아 산맥에 있는 산골짜기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할아버지가 그 철강회사 다니면서 그때 이제 US 암코라는 철강회사에 다니면서 그럭저럭 중산층으로 살았어요. 제이디 벤스가. 근데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한 세계화 때문에 미국의 철강회사가 다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든요. 일본에 좋은 철강들이 막 들어오고 중국의 값싼 철강들이 들어오고 일본의 자동차들이 막 들어오니까 미국 내에 있는 모든 제조업이 막 붕괴되기 시작하고 500만 개의 일자리가 지난 20년간 사라졌거든요. 그 사라진 일자리의 직격탄이 바로 오하이오주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데서 생긴 거예요. 제이디 벤스는 할아버지가 그럭저럭 먹고 살다가 철강회사가 몰락하니까 제이디 벤스 집안도 이제 몰락하게 되고 엄마가 2등 했어요. 전교 고등학교 때. 근데 엄마가 대학을 못 가요. 근데 그 엄마는 그게 할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약쟁이가 돼요. 마약 중독자가 되죠. 그 제이디 벤스는 그리고 할머니의 어떤 결단으로 엄마하고 떼날 할머니가 내 딸하고 내 손자를 같이 묶어두면 이 손자도 인생을 망치겠다. 그래서 손자에게 그게 되게 멋있는 말이거든요. 성공을 선택할래? 실패를 선택할래? 하고 물어봐요. 너의 선택이다. 내 인생은. 네가 성공하려면 엄마로부터 멀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이디 벤스가 엄마를 떠나서 할머니하고 같이 살게 돼, 할아버지.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공부에 집중해서 제이디 벤스가 공부를 잘하게 돼요. 특히 수학은 거의 뭐 만점을 맞다시피 했어요. 그러면서 제이디 벤스가 오하이오 주립대를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이디 벤스가 그때 오하이오 주립대에 들어가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자신은 공부를 잘했지만 아이비리그 명문대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학비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포기했던 거예요, 지레. 근데 내가 오하이오 주립대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이비리그가 오히려 오하이오 주립대보다 훨씬 다니기가 쉬운 거야. 산골짜기 도매산골에 있었던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는. 그게 왜 그랬냐면 우리나라도 지역균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애들 뭐 몇 퍼센트 뽑고 그다음에 뭐 지역별로 이제 몇 퍼센트 뽑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 균형은 이 지역에 있는 애들끼리 경쟁하면 돼요. 이게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티오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하이오 주립대학을 가는 것보다는 예일 대학이나 하버드나 스탠포드를 가는 게 자기한테 더 쉬웠어요. 그리고 장학금 제도도 많아서 오히려 예일대 다니고 스탠포드 다니고 뭐 1년에 1억 정도를 학비로 써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거의 공짜로 다닐 수 있었던 거야. 아팔라치아 산맥에 사는 산골짜기 도매산골 촌뜨기로서는 여러 가지 지원하고 그 티오 균형 전형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제이디 벤스가 머리를 탁 치게 돼요. 방법만 알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같은 산골짜기 도매산골 촌뜨기들은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다. 이게 제이디 벤스가 깨달았던 거야. 세상에는 방법이 무궁무진한데 사실은 내가 잘 몰라서 방법조차 몰랐구나 그동안. 그러니까 루저들, 하층민들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거기서부터 각성을 하고 해병대를 갔다 와서 예일대를 들어가요. 예일대 로스쿨을. 그때부터 이제 탄탄대로를 달리게 된 거잖아요. 인도 출신의 변호사 와이프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부통령까지 40대 부통령, 최연소 부통령까지 됐잖아요. 근데 제이디 벤스를 이제 유심히 봤던 사람이 있었어요. 제이디 벤스가 예일대 다닐 때. 정확한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 2020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 40대니까 아마 대학생이면 2020년 이제 오하이오 주립대를 나오고 들어갔으니까 20대 중반이었겠죠. 20대 중반에 예일대 로스쿨을 들어간 제이디 벤스. 머리는 좋고 똑똑한데 그동안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성공 가도로 못 달렸던 제이디 벤스가 비로소 예일대에 들어가면서 이제 세상에 성공할 수 있다는 방법을 내가 이제 알게 됐다. 그리고 내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엄청난 야망을 갖게 되죠.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가난, 고통 이런 것들이 나한테 왜 생겼을까도 잘 알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눈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 좋은 인재가 이제부터는 성공을 하고 싶은 야망을 막 품게 되는데 그러면 조력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 혼자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 좋은 인재한테 조력자의 손길을 내민 게 피터 틸이에요. 피터 틸은 금수저예요. 독일계인가 부잣집 이민자였는데 스탠포드 철학과하고 이제 스탠포드 법학대학원을 나왔어요. 지금은 이제 그 페이팔 창립자고 이제 팔란티어라는 AI 업체를 차린 사람이니까 대부분 공학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철학자예요. 피터 틸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철학자입니다. 지금 현재 기술공화국으로서의 미국을 이끌고 가고 있는 철학자예요.
철학적 기반을 만들어준 정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피터 틸을 이해하지 못하면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삼성전자는 앞으로 생존할 수 없어요. 피터 틸이라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기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하정우라는 우리나라 AI 수석으로 임명된 사람이 있어요. 며칠 전에. 그 하정우라는 AI 수석이 현 정권에서 이 사람이 왜 AI 수석에 임명이 됐을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읽은 걸까? 하정우라는 사람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나와서 네이버에서 그 클로버라는 한국형 AI를 개발을 한 사람이죠. 이런 거 실무를 겸비했고, 근데 단지 그 정도의 그러니까 공학자로서의 어떤 능력이나 뭐 코딩 능력, 엔지니어링 능력만 있다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근데 하정우가 가지고 있는 거는 피터 틸의 생각,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엔지니어들을 지금 어떤 트렌드를 지배하는 어떤 철학,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하정우 AI 수석이 지금 주장하는 게 서버린 AI거든요. 국가 주권 AI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AI라는 기술은 어떤 기술의 문제, 사업의 문제, 비즈니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주권의 문제예요. 우리가 식민지가 되느냐? 예전에는 이제 어떤 이데올로기 때문에 줄을 섰잖아요. 우리가 민주주의적인 자본주의를 택할 거냐, 권위주의적인 자본주의를 택할 거냐 해서 이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진영이 있었죠. 이념으로 줄을 섰죠. 우리는 이제 그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에 줄을 섰던 거고, 북한은 이제 권위주의적 자본주의, 중국 공산당, 러시아 공산당 쪽에 줄을 섰던 거잖아요. 이게 특히나 한민족 우리들한테는 이 줄서기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이 좋아서 남한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거지. 만약에 383 이북에서 태어났으면 우리 지금 북한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북한에서 사는 이제 탈북자가 됐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디에 줄을 서느냐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근데 앞으로 줄을 서는 게 기술 이념에 따라서 줄을 서게 돼요. 기술에 따라, 기술 표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오픈 AI를 쓸 거냐, 딥시크를 쓸 거냐에 따라서 줄을 서는 거예요. 예전에는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를 택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줄을 섰지만, 이제는 오픈 AI 쓸래, 딥시크 쓸래에 따라서 우리가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이제 인생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게 피터 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기술이 체제라는 거예요. 기술이 체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술이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로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피터 틸은.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가주의나 어떤 애국주의를 기술하고 접목시키지 않으면 중국의 기술에 지배당하고 우리의 생활은 말살될 거다. 자본주의, 민주주의는 말살될 거다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줄을 서야 되는 이 상황에서 그냥 우리가 단지 코딩을 잘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줄을 설 거냐, 어디에 줄을 설 거냐. 우리가 기술을 리드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현실적으로 솔직히 얘기하면. 그럼 우리는 어딘가에 줄을 서야 되는데, 어딘가에 줄을 설 거냐를 판단해야 되는 거는 철학적 기반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술적 기반보다도. 두 번째는 우리가 어딘가에 줄을 서지만 그래도 경랑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대한민국만의 기술 주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정우가. 제가 만나본 적도 없고 그 사람의 어떤 뭐 사상을 설명을 들어본 적은 없는데, 서버린 AI라는 단어를 딱 듣자마자 이 사람은 지금 현재 기술 트렌드를 이해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그 트렌드를 주도해 가고 있는 게, 중국도 물론 여러 가지 엔지니어들이 철학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주의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애국주의하고. 근데 자유주의를 표방했던 실리콘밸리의 공학도들이 지금 피터 틸을 중심으로 기술 애국주의, 기술 이념, 그리고 민주주의를 소화하기 위한 기술, 이런 이제 어떤 국가주의나 애국주의를 입히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현실이에요. 줄을 어떻게 서느냐, 잘못 서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탈북자가 될 거냐, 아니면 대한민국 서울에서 평범한 시민으로 살 거냐를 선택하는 게 50년 전에 할아버지들의 선택이었다면, 지금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뿐만이 아니라 결정하는 순간인데, 서버린 AI는 그런 개념은, 그런 어떤 트렌드나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반가웠던 거예요. 그 하정우라는 인물이 AI 수사를 맡았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런 기용을 한 상황이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제디 벤스를 어떻게 만났을까라는 거예요. 피터 틸은 로스쿨을 나와서 변호사 생활을 안 했어요.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되거든요. 그 로스쿨을, 그 스탠퍼드 대학 자체가 그 실리콘밸리 있잖아요.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있어요. 그러니까 스탠퍼드 대학, 이제 서부에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대학 다닐 때부터 보수주의자였어요. 보통은 이제 진보주의자들이 실리콘밸리 대학에 다니고, 그때 기조나 캘리포니아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진보 이념, 지금 캘리포니아 좀 그렇죠. 민주당 텃밭이기도 하고. 근데 그 당시부터 피터 틸은 학교 다닐 때부터 보수였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 진보주의자들이 얘기하고 주장하는 것들이 와닿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낡은 사상, 그리고 이제 있어서는 안 될 사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스탠퍼드 리뷰라는 어떤 그 학보가 진보주의를 표방하고 이제 계속 여론을 만드니까, 스탠퍼드 리뷰가 피터 틸이 만든 건지 아니면 그게 원래 있었던 학본지는 모르겠는데, 피터 틸이 완전히 반대 논조를 가진 학보를 만들어요.
굉장히 실천력도 센 사람이죠. 자기가 기존에 있었던 학보의 어떤 논조가 싫어서 아예 그냥 다른 학보를 만들어요. 보수 이념의 학보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사상을 붙여나가고 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이제 피터트리의 은사, 그러니까 프랑스 출신의 이제 철학자가 있거든요. 그 철학자의 철학을 이어받아서 피터트리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그 스타트업들의 어떤 필독 교양서잖아요. 제로 투 원이. 그러니까 제로 투 원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저도 읽어봤는데 하나도 기억 안 나고 그냥 하나만 딱 기억나요. 제로 투 원. 경쟁하지 말라예요. 경쟁은 악이다. 아니, 독점해라. 경쟁은 바보 같은 짓이다. 독점해라. 그러니까 제로 투 원이 책의 내용이 그거예요. 제로에서 원을 만드는 건 무지 어렵다. 근데 원에서 백을 만드는 건 쉽다는 거죠. 독점하면. 그러니까 제로에서 원까지, 하나까지 만들어 나가는 과정, 이 과정이 중요한데 그 과정의 핵심이 경쟁하지 마라. 바보 같은 짓 하지 마라. 경쟁은 악이다. 악마다. 천사는 독점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반대 개념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우리는 경쟁은 아름다운 거고, 경쟁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성장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시장이 발전하고, 소비자들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또 완전히 반대 개념이죠. 근데 공급자 입장에서의 피터 틸은 자기 스승에게 독점은 바보다라는 철학을 배워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승이 피터 틸에게 가르쳐줬던 사상은 모든 인간의 갈등은 모방 심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쁜 옷을 입으면 나도 그 옷을 입고 싶어. 저 사람이 의대에 가서 의사로 잘 살게 되면 나도 의대에 가고 싶어. 저 사람이 지금 케이팝 아이돌이 되면 나도 춤 배워서 노래 배워서 아이돌이 되고 싶어. 이 모방 심리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모방이라는 거는 비슷해지는 거거든요. 이 비슷해지는 거기 때문에 경쟁을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비슷한 상품을 나오면 내가 지금 커피숍을 하고 있는데 옆에 비슷한 커피숍이 있으면 경쟁하잖아요. 이 경쟁은 뭐냐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쟁을 살아남으려면 상대방을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갈등의 원인은 이 모방 욕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데 그 모방 욕구라는 거, 그러니까 밀러링이라는 거, 거울 심리. 거울에 비춰진 타인의 모습을 보고 내가 그걸 따라하려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인간 사회의 모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모방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경쟁이 생기고, 그래서 상대방을 죽여야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러지 마라. 모방하려고 하지 마라. 너만의 길을 찾아라. 너만의 색깔을 찾아라. 다른 사람들이 영국 쭉 빼입고 광화문에 금리에서 다녀도 너는 그냥 청바지 입고 그냥 네 갈 길 가라. 다른 사람이 지금 케이팝 좋아하고 아이돌이 된다고 하지. 너는 노래 못 부르잖아. 대신에 너는 책을 잘 쓰잖아. 책을 써라. 이거야. 너만의 길을 가라. 그 책을 쓰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런 책을 써. 그럼 네가 거기서 책을 똑같은 거를 비슷한 내용을 한 권 더 쓰면 뭐하니? 다른 주제를 찾아라. 너만의. 그래서 작은 너만의 영역을 만들고 그 작은 시장에서 독점해라. 그리고 독점 상태를 유지하면서 키워라. 이게 이제 성공 전략이에요. 스타트업에. 그래서 그 경쟁은 악이다. 그래서 독점해라 이거거든요. 이 얘기를 피터 틸이 듣고, 그러니까 그 모방이 악이다라는 그 철학을 배우고 피터 틸이 독점하라. 기업은 독점해야 된다. 이걸 만든 거예요. 이 기업 이념을. 이런 철학적 기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였냐면 벤처 캐피탈리스트를 할 때 실리콘밸리에서 예일대에서 동부로 날라와서 예일대에서 강연을 해요. 그게 뭐냐면 그때 예일대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거든요. 거기에 제이디 벤스가 수강생으로 있었어요. 그때 피터 틸이 왜 로스쿨 나왔다고 변호사 되고 검사 되려고 하냐고. 꼭 그러지 않으면 된다. 로스쿨 나와서 공부 열심히 해서 벤처 캐피탈리스트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전 세계 기술에 투자해서 부자가 될 수도 있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도 있다. 변호사면 뭐 어지간히 잘 먹고 잘 살지만 벤처 캐피탈리스트 되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막 한 거예요. 강연을 막 한 거예요. 그때 제이디 벤스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떤 길로 가야 성공할지를 전혀 몰랐던 사람이 이거 아이비리그를 내가 쉽게 갈 수도 있었는데 라는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내가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가 로스쿨 다녀서 지금 변호사가 되려고 하고 있는데 변호사보다 더 부자로 살 수 있는 방법을 피터 틸이 와서 얘기를 해준 거야. 로스쿨 나왔어도 실리콘밸리에서 벤처 캐피탈리스트 될 수 있는 거야? 여기서 또 한 번 영감을 받고 제이디 벤스가 학교를 졸업하고 잠깐 변호사 생활을 해요. 그 변호사인가 국회의원 보좌관 생활을 해요. 그랬다가 바로 피터 틸한테 날아가요. 성공하고 싶습니다. 저를 키워주세요. 라고 하죠. 그때 피터 틸이 제이디 벤스를 왜 받아들였을까? 제이디 벤스 같은 인재는 많았을 거예요. 자기 강연을 듣고 뭐 감명받았습니다. 뭐 이 한마디에 뭐 감동해서 뭐 제이디 벤스를 받아들였던 건 아니죠. 그 피터 틸은 투자자잖아요. 굉장히 냉혹한 철학자이기도 해요. 굉장히 성공한 투자자고, 그리고 정치가예요. 실제로 자기가 상원의원 했거나 뭐 대통령이 된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마쿠 조종자로서의 어떤 킹메이커 역할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사업을 잘 하려면 워싱턴의 정치 권력도 자기가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킹메이커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제이디 벤스를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엘리트가 될 건데 반 엘리트야. 힐빌리야.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그러니까 그 피터 틸이 갖고 있는 생각을 지금 트럼프가 똑같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피터 틸과 그 스티브 배넌이라는 전략가가 지금 트럼프를 만든 거예요. 스티브 배넌이 직접적으로 이제 그 대한오파라는 어떤 이념을 트럼프에게 가르쳐주고 그 이후에 계속 대한오파로서의 어떤 사상적 기반, 어떤 철학적 기반, 그리고 법률적인 지원, 그리고 자본적인 지원을 피터 틸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터 틸은 쉽게 얘기해서 아까 트럼프가 가지고 있었던 반 엘리트, 반 월가, 반 세계화, 반 자유무역이에요. 미국이 제조업을 살려서 산업자본이 지배하는 새롭게 잘 사는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국가주의적인 어떤 기술 이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민주주의를 AI 기술로 수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트럼프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금수저야. 이미지가 안 맞아. 아무리 포장을 하려고 해도 그냥 뚱뚱한 부자야. 백인 부자. 뭔가 필요한 거야. 그 보완제가. 보완 상품이. 근데 그때 2021년도 이때 제이디 벤스가 나 좀 키워주세요 하고 딱 찾아가니까 피터 틸이 눈에 딱 보기에는 제이디 벤스의 어떤 이력과 잠재력이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에 딱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오하이오주 산골짜기 무지랭이인데 지금은 예일대 로스쿨을 나와가지고 지금 캐피탈리스트가 되겠다고 해.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새끼가 되게 못 살다가 힘들게 살았는데 지금 막 성공가도를 달릴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정치 야망이나 막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엄청나게 센 사람이야. 이거 잘만 활용하면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에 굉장히 유용한 자원으로 써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 제이디 벤스를 트럼프의 런닝메이트로 붙여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때 딱 해요.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을 한 다음에 벤처 캐피탈리스트를 키워요. 제이디 벤스를. 그래서 이제 너는 앞으로 돈을 벌어서 너 지역 오하이오주에 가서 오하이오주 사람들을 상대로 정치적 기반을 마련해라. 그래서 제이디 벤스가 피터 틸이 100억 원 정도 그때 당시에 이제 $10,000,000 정도를 지원해줘가지고 오하이오주에 있는 스타트업을 키우는 벤처 캐피탈리스트 사업을 해요. 그래서 오하이오주 지역구에서 자기의 이름을 좀 날리죠. 그러면서 이제 상원의원에 출마를 하려고 해요. 상원의원에 출마하려고 보니까 공천을 받아야 돼. 그 트럼프가 지원을 해줘야 돼. 공천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제 상원의원에 딱 출마를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당내 경선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상원의원에 출마했을 때 트럼프의 어떤 지원이 없으면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피터 틸이 제이디 벤스 손을 딱 잡고서 마라라고 리조트로 2021년 3월 달에 날아가요. 날아가서 트럼프 앞에 데려다 놓고 제이디 벤스를 무릎 딱 꿇리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왜냐면 아까 제이디 벤스는 트럼프한테 미국의 히틀러라고 했잖아요. 트럼프의 기억 속에는 굉장히 나쁜 놈이죠. 갑자기 그런 놈이 딱 와서 기억도 선명하게 남아요. 왜냐면 수염 더부룩하게 나고 못생겼거든요. 제이디 벤스가. 그런 놈이 딱 와서 나 저기 상원의원 출마하게 좀 공천 좀 해주세요. 지원 좀 해주세요. 딱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걸 왜 해줘 자기가. 근데 그때 이제 설득을 한 거야. 당신이 대통령이 되는데 부통령으로서 딱 좋은 경력을 가지고 있다. 흑수저다. 근데 엘리트인데 반엘리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철공회사 다니다가 어려워 철공회사가 망하니까 집이 어려워져서 엄마가 마약장애가 됐다. 그래서 얘는 반월가주의자다. 반세계화주의자다라는 거죠. 엘리트인데 반엘리트다. 여기서 엘리트라고 하는 건 이제 월가 민주당 이런 쪽에 세계화주의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얘만큼 좋은 러닝메이트를 찾기가 힘들 거다라고 설득해요. 트럼프가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그리고 피터 틸이 정치적인 어떤 후원도 해주고 하니까 피터 틸의 말을 무시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제이디 벤스를 러닝메이트로 딱 지목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제이디 벤스가 2024년 상원의원에 당선되고 2024년 이제 트럼프 선거 때 부통령까지 올라가죠. 엄청난 정치 가도를 달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트럼프의 눈에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또 뭐였냐면은 자기의 어떤 대한우파로서의 어떤 이념이 실제로 공화당의 정통공화당 보수주의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는 약간 좀 왕따였어요. 네가 무슨 공화당원이야. 네가 정치해보겠다고 공화당에 오긴 했지만 너 그리고 원래부터 공화당 아니었잖아. 트럼프도 철새였거든요. 여기저기 당을 바꿨었어요. 공화당에 있을 때니까. 근데 네가 무슨 공화당이야. 무슨 뭐 네가 반세계와 반월가 하면서 그게 공화당이야? 뭐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약간 좀 이제 주류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2기 집권하면서 이제 주류에 진입을 했고,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자기 주류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가 은퇴한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물러난 다음에 자기 세력이 대통령을 해야 되잖아요. 그 차기 주자로서의 제이디 벤스가 지금 포지셔닝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이디 벤스를 부통령으로 연결해서 제이디 벤스가 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이디 벤스는 피터 틸의 멘티예요. 피터 틸이 멘토고. 그러니까 제이디 벤스는 피터 틸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제이디 벤스가 지금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를 중재해서 화해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피터 틸이 그걸 원했다는 거죠. 그럼 피터 틸은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를 왜 연결한 걸까? 지속적으로. 이 관계가 끊어지는 거를 왜 피터 틸이 싫어했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피터 틸이 반세계와 반엘리트 그리고 애국주의적 기술주의가 피터 틸이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민주주의를 소화하고 자본주의 시장을 지켜서 자기가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들의 어떤 영역을 독점하는 게 피터 틸의 생각인데 거기에 지금 트럼프가 필요한 건데
거기 트럼프가 지금 갑자기 일론 머스크를 팽했는데 그 일론 머스크를 어떻게든 다시 트럼프와 사이가 좋게 만들려고 했다는 거는 지금 피터 틸이 하려고 하는 노선에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죠. 피터 틸의 입장에서도. 일론 머스크는 왜 필요할까 그러면? 일론 머스크하고 피터 틸의 관계도 있어요. 어떤 관계인지 혹시 아세요? 경쟁은 바보다라는 게 피터 틸의 생각이잖아요.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 일론 머스크는 모든 사업에서 자기가 독점을 해야 돼요. 지금 테슬라도 사실상 전기차 사업의 독점적인 사업자고 지금 스페이스X도 어떻게 보면 위성 발사체의 독점 사업자잖아요, 거의. 일론 머스크는 뼈를 깎는 원가 절감으로 모든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업 영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하려고 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냉혹한 사업가고, 피터 틸은 철학적으로 자기 스승에게 경쟁은 바보 같은 짓이다, 악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경쟁을 했어요? 지불 앱에서 경쟁을 했어요. 1990년대에 컴피니티라는 지불 앱이 있었고요. 엑스닷컴이라는 지불 앱이 있었죠. 피터 틸이 만든 지불 앱, 일론 머스크가 만든 지불 앱이 경쟁을 하는 거야. 사옥도 가까워. 인근에 있었어. 박 터지게 싸우는데 맨날 아침마다 보는 거야. 커피 사러 갔다가. 그러니까 스타벅스 커피 사고 있으면 옆에 머스크가 있고 옆에 피터 틸이 있는 거야. 둘이 지금 독점해야 되는데 박 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야. 둘이.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짓을 맨날 얼굴 쳐다보면서 하는 거예요. 둘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럼 어떤 생각을 했을까? 둘 다 궁극적으로는 지불 앱에서 독점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잖아. 근데 둘 다 너무 똑똑하니까 죽일 수가 없어. 컴피니티는 엑스닷컴을 죽일 수가 없고 엑스닷컴은 컴피니티를 죽일 수가 없는 거야. 둘 다 천재라. 그러면 이거 아무리 봐도 내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둘이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할까? 독점해야 되는데 계속 경쟁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판단을 내렸을 때 합병해야겠다. 이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독점이 선이고 경쟁은 악이라고 생각하는 철학을 가진 두 테크 천재들이 내린 결론이 우리는 경쟁할 수밖에 없다. 절대 죽일 수가 없다. 그러면 적과 동침을 하자. 그래서 컴피니티하고 엑스닷컴하고 합쳐서 이름을 페이팔이라고 줬죠. 그래서 이제 페이팔 마피아가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둘 사이는 안 좋았어요. 둘 다 자기 잘난맛을 하는 사람들인데 성향은 완전 다르죠. 약간 은둔형의 배우 조종자 역이고 약간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피터 틸은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조용히, 은밀하게, 강력하게 조종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자유주의자에, 얘는 보수주의자고, 그리고 얘는 관종이잖아요. 어떻게든 전 세계가 자기한테 주목해야 돼요. 뭐 결론적인 건지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막 그냥 대차게 그냥 뭐 관종의 자유주의자고 보수주의자의 내향적 성격인데 안 맞죠.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CEO를 일론 머스크가 맡았거든요. 그래서 페이팔을 운영하는데 그 일론 머스크의 운영 방식을 기존에 있었던 커뮤니티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안 좋아했어요. 심지어는 엑스닷컴 쪽에 있었던 사람들도 사실은 그 일론 머스크의 경영 방식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냉혹하고 너무 막무가내고 하니까.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신혼여행인가 어디 여행 갔을 때 이사회를 소집해가지고 일론 머스크를 잘라버려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여행 중에 자기가 잘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아픈 추억을 만들어준 게 피터 틸이죠. 원수죠. 그러니까 철저히 원수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원수하고 같이 손을 잡고 계속 뭔가 해나가고 있다는 거, 지금 현재 페이팔 마피아 사단으로서의 두 사람 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뭔가 자기들이 지금 해나가기 위한 것들이 있는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지금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그 인간의 어떤 감정적인 측면만 생각해서는 절대 지금 이루어질 수 없는 지금 미럴 관계거든요. 이런 사람이에요.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피터 틸도 그렇고. 근데 그런 피터 틸의 눈에 보기에 일론 머스크가 하려고 하는 것들, 일론 머스크는 보수주의자는 아니에요. 자유주의자거든요. 전형적인 실리콘밸리 민주당 지지자였고 캘리포니아의 자유주의자 리버테리안이었어요. 근데 이런 리버테리안과 이 보수주의자가 어떻게 한 배를 타게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론 머스크도 현재는 결과적으로 반세계화주의자, 반월가주의자, 그리고 반엘리트주의자예요.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첫 번째가 일단 민주당이 너무 많이 규제했어요. 그 EU 규제위원회가 또 너무 많이 규제했어요. 무슨 사업만 하려고 하면 반독점법으로 걸어서 과태료 물리고, 무슨 사업만 하려고 하면 신분 인증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무슨 사업만 하려고 하면은 또 무슨 뭐 환경 규제로 못하게 하고, 이게 EU가 그랬거든요. 근데 맨날 뚫게 맞고 과태료 받는 거야. 이제 그럼 저기 자기 나라 와서 바이든한테 지금 EU 갔더니 지금 뚫게 패더라. 좀 제발 복수 좀 해줘. 규제 좀 풀어줘. 그럼 바이든이 도와줘. 노조 없다고 보조금 안 주고, 또 경제가 지금 어렵다고 발언했다고, 지금 야 내가 지금 경제 지금 살려가지고 대통령 되려고 재선하려고 하는 건데 경제 어렵다고 하니까 미국의 경제가 지금 힘들다, 숫자만 좋을 뿐이지 다 지금 경제가 파탄났다, 막 이런 발언을 했거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너무 미운 거야. 그래서 바이든이 일론 머스크가 물론 민주당의 어떤 당론이 있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도 감정이 무지 안 좋았거든요. 죽이려고 했어. 일론 머스크를. 대통령인데, 미국의 대통령인데 죽이려고 작정만 하면 죽일 수 있죠. 충분히. 호시탐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너 지금 뭐 달나라 가서 뭐 한다며? 그러니까 행운을 빌어. 달나라로 잘 가봐. 왜 달나라로 가라. 막 이랬어요. 넌 달나라가 살아라. 그러니까 드림 투 더 문, 행운을 빌게. 뭐 이런 발언까지 했어요. 백악관 그 기자 간담회에서. 노골적으로 감정을 막 드러냈어요. 일론 머스크 눈에 볼 때는 내가 민주당을 계속 지지했는데 사업을 방해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그럼 트럼프가 좋아서가 아니라 트럼프를 지원해서
바이든을 몰아내지 않으면 내가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적의 적은 나의 편이니까 트럼프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여러 가지 밑바탕에 있는 근본적인 이유들이 있었죠. 트럼프의 반세계화 전략과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의 어떤 전략들이 바짝 떨어진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또 하나가 있는데 캘리포니아 법 때문에 주법 때문에 그 아들이 딸이 됐거든요. 그 일론 머스크가 아들이 있는데 지금 그 꼬맹이 아들 말고 일본에서 모델 생활하고 있는 아들이 있어요. 지금은 딸이죠. 여자죠. 그 성전환 수술 시술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일론 머스크는 그게 캘리포니아 주법 때문에 그랬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캘리포니아 주법상 18살인가 16살인가가 되면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자기의 성 정체성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동의서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일론 머스크나 엄마의 동의 없이 그냥 수술 받아서 여자가 된 거야. 일론 머스크는 난리가 났죠. 내 아들은 죽었다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도 아버지가 그렇게 펄쩍 뛰고 이제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아버지하고 모든 법적인 생물학적인 모든 인연을 끊겠다 그러고서 이제 미국을 떠나서 일본 가가지고 지금 모델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눈에 볼 때는 캘리포니아의 이제 진보 이념이 내 아들을 죽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맛이 가기 시작한 거야.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이라는 그 진보 문화, 이념, 이거에 학을 띈 거야. 이제 막 신물이 나는 거야. 근데 캘리포니아가 세금도 많이 걷어. 세금을 많이 걷지만 그래도 자기 이념하고 맞아서 민주당 진보 이념을 맞아서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거지. 세금도 많이 걷는데 이제는 자기 이념하고도 안 맞아.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 있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텍사스로 가겠다고 한 거예요. 텍사스는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이죠. 법인세 싼, 세금을 덜 내는, 그리고 공화당 지지해주는 텃밭이죠. 에너지 사업 가지고 먹는 전기료가 제일 싼. 원래 텍사스가 좋아요. 일론 머스크한테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캘리포니아에 있었는데 민주당 바이든 때문에 여기저기도 터지고 규제 자꾸도 터지고 자기 아들도 이제 성전환 수술하고 그걸 인정 못 하겠고 인정하면 되는 건데 인정 못 하겠고 그래서 가정은 아들은 하나 잃었고 그래서 트럼프하고 손을 잡게 되는 거죠. 민주당이 싫다. 트럼프도 민주당이 싫다. 나는 공화당이고 바이든을 몰아내야 된다. 여기서 이제 마신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랑 만나게 됐는데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도 피터 틸의 눈에 볼 때는 엄청나게 유용한 전략 자산이잖아요. 제디 벤스는 앞으로 피터 틸이 실현하려고 하는 어떤 정치 이념을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4년 뒤면 물러날 거고 그 후속타로서의 어떤 대안으로 지금 제디 벤스를 키워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수장으로서의 일론 머스크가 더 이렇게 추진력 있고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인재를 구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피터 틸의 눈에 볼 때는. 피터 틸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려면 일론 머스크 같은 인재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를 포기할 수 없고 근데 어떤 요인에 의해서 지금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사이가 벌어졌는데 이걸 어떻게든 봉합을 시켜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피터 틸이 제디 벤스 멘티에게 얘기해서 제디 벤스가 중간에 나섰고 제디 벤스의 얘기를 두 사람이 듣고 받아들여서 일단 일론 머스크가 고개를 숙이는 모양새로 봉합을 시켰죠. 네. 이게 지금 하나의 간단한 단순하게 그냥 더치 수장이다. 테슬라의 인허가 문제다. 트럼프가 뭐 정치적 후원금을 받았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뒤에는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고 자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이거는 그럼 마치 무슨 옛날에 얘기했던 뭐 일루미나티나 뭐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그런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나오는 어떤 조종자인가? 라는 실체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조직력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조직이 과연 뭘까?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피터 틸이 그냥 페이팔 창립자로서 아니면 뭐 팔란티어의 경영자로서 그냥 지금 뒤에 있는 건가? 정책 자문위원으로서 그냥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단이 있고 어떤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이 뭉칠 수 있는 기본적인 프레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프레임이 존재해요. 그 프레임이 뭐냐면은 록브리지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 제디 벤스가 1919년에 오하이오주 록브리지 그 자기 태어난 고향 이름이거든요. 록브리지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석교죠. 석교. 록브리지 바위 다리. 그러니까 석교라는 그 지역에서 이제 제디 벤스 고향인데 그 록브리지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정치 후원 조직이에요. 제디 벤스가 만든 자기가 이제 정치 활동을 해나갈 때 상원의원 활동을 할 때 자기 정치 후원금도 받고 이제 네트워크를 조직해서 이제 어떤 인적 자원을 쓰려고 했던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그 록브리지 네트워크라는 거에 참여자들은 피터 틸이나 머서 같은 자본가들, 벤처 캐피탈리스트들, 그리고 이제 테크 기업들의 어떤 수장들, 그리고 정치인들, 뭐 문화인들 해가지고 거기에 모여서 1년 회비가 1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니까 그 회비를 내고 정치 후원도 해주고 그리고 변호사들 어떤 조직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원래는 제디 벤스를 후원하기 위한 어떤 그 피터 틸이 후원해준 조직이었는데 이 조직이 현재는 트럼피즘이라는 트럼프의 정치 이념을 관철시키는데 기술, 자본,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해주는 트럼프의 친위대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는 테크 기업들의 CEO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테크 기업들 10개 테크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17조 달러거든요. 월가 12기업들의 시가총액이 4조 달러니까 거의 4배가 많아요. 돈은 시가총액으로만 따지면 이 자본력을 가진 기업들이 모여서 트럼피즘을 지원해 주는 거고 머서 같은 이제 유대 금융 후원자들도 뒤에서 정치 후원도 해주고 그리고 또
로스쿨 나왔잖아요. 피터 틸도 그렇고 제이드 벤스도 그렇고 그 법조인들이 모여서 또 그 문화 저항이거든요. 피터 틸이 가장 하려고 하는 게 정치는 문화를 지배하는 거예요. 피터 틸의 눈에는. 그 문화를 지배하는데 어떤 문화를 지배하는 거냐? 지금 미국의 문화는 진보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으로 왜 평등주의야? 왜 세계는 평등해야 돼? 저 사람이 더 잘났으면 잘난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잘 사는 게 왜 나쁜 거야? 왜 백인이 대학에 못 가고 왜 히스패닉을 받아야 돼서 왜 제이드 벤스가 예일대를 못 갈 수도 있었던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이 하버드 대학교의 어떤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이나 이 진보 문화가 다 뒤에 있는 월가 자본가들이 기부금을 주고 그 문화를 이식시킨 거야. 진보 문화를. 그래야지 전 세계가 세계화되고 흑인하고 백인하고 같이 모여서 땀 흘리면서 운동도 하고 사업도 하는 거니까 세계는 평평하고 평등해야 되니까. 근데 이 진보 문화가 싫은 거야, 피터 틸은. 그래서 보수주의 문화를 미국에 퍼뜨리고 이식시키려면 일단 이 문화를 점령해야 돼. 이 문화를 점령하려면 사실은 이 문화라는 거는 그냥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생긴 게 아니거든요. 이 문화가 퍼질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그 돈의 구조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아이비리그 그 하버드나 코넬 대학이 진보 학교가 된 거, 진보 이념을 가진 학교가 된 거는 진보 이념을 가진 그 부자들이 자금을 주고 지원금을 해주니까 진보 이념을 이식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문화를 그 미국 정통 보수주의를 바꾸려면 돈을 써야 되잖아요. 시스템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라는 이 문화는 또 기업에는 어떻게 또 접목이 되어 있냐면 ESG로 접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거를 진보 이념으로 바꾸지 않으면 기업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를 바꾼 거야.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기업들이 돈을 더 많이 쓰게 되고, 그리고 지배구조를 이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에 맞게 바꾸지 않으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종 그 다양성을 이 사회 구조에 접목시키지 않으면 이제 과징금을 내야 되고, 유럽에 수출하고 미국에 수출하려면 진보 일대 수출하려면, 그러니까 ESG 우리가 얘기하는 그거 있죠. 기업 활동 이념, 그 경영, ESG 경영, 문화, DEI 학교에서는 DEI, 기업에서는 ESG. 이게 진보들이 돈을 써가지고 만들어 놓은 전 세계 문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보수인 피터 틸은 돈을 써서 ESG를 몰아내고 DEI를 몰아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반 ESG 정책을 가진 기업들, 그 이 사회의 인종 다양성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기업들은 소송이 걸리죠. 지금. 왜냐면 지금 ESG 기업으로 돼 있으니까 미국 사회가, 유럽 사회가 ESG 경영을 하게끔 돼 있으니까 안 그러면 과징금을 물어야 되니까 그냥 나 ESG 싫어. 우리 이 사회는 능력 위주로 뽑을 거야. 뽑다 보니까 백인이 더 많아. 아시아계가 없어 우리는. 근데 그냥 능력 테스트 해가지고 뽑은 거야 라고 하면 아니야. 10%는 아시아랑 히스패닉 써야 돼. 이렇게 하니까 안 그러면 과징금 내 이러니까 소송이 걸릴 거 아니야. 그래서 소송에 걸린 그 기업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야. 이 록브리지가.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한 조직이죠. 그러니까 문화, 법률, 제도, 인맥, 돈, 투자, 후원 이런 걸로 트럼피즘을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친위 조직이에요. 이 록브리지의 의장이 제이디 벤스고 그 뒤에 있는 막구 조종자가 피터 틸과 더라는 트럼프의 막강한 후원자야. 그 머서라는 사람 때문에 트럼프가 아까 얘기한 이스라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트럼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트럼프가 단순하게 머스크하고 좀 감정 싸움을 했다고 머스크를 그냥 내쳐버리면 피터 틸이 좋아하지 않을 거거든. 트럼프 선택을 한 거야. 그래? 네가 사업까지 해? 나 자존심 있는데 사업까지 하는데? 굳이 내가 여기서 뭐 쟤를 그래 일단은 그냥 뭐 받아줄게. 애매하게 납두면 굳이 버릴 필요 없잖아. 지금 뭘 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애매하게 그냥 그래 알았어라는 정도지. 다시 도치로 복귀해라도 아니고. 네가 지금 뭐 그거 해가지고 나사 그 계약 관계 깨겠다는 거 했는데 뭐 그거 그냥 어차피 대안이 없어. 나사가 지금 스페이스X가 아니면 발사체를 그렇게 싸게 위성을 발사할 수가 없어요. 대안이 없어 트럼프도. 대안이 없는데 자기도 자존심 싸움을 하면 했는데 와가지고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피터 틸이 해가지고 아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형님 눈 감고 그냥 받아줘. 뭐 하라는 거 아니잖아. 그냥 받아줘. 아 그래 알았어 해놓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이 상황까지 온 거야 지금까지. 이게 이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브로맨스고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브로맨스가 단순하게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또는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 그런 정도의 지금 인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뿌리 깊고 조직적인 네트워크가 얽혀 있다는 거죠.